해서 여기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고 런 눌러도 바로 실행이 되고요. 자, 소스에서 소스는 바로 결과물 제가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소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쭉 나오고요. 소스 위드 에코 눌러도 뭐 비슷하게는 나오지만 에코가 무조건 지금 true 상태네요. 소스로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아무 결과 안 나오죠. 보세요. 자,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바로 즉각 계산되는 거다 보니까 결과물이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출력으로. 에코라는 것은 뭔가 되돌려 준다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화면으로 콘솔 창으로서 바로 되돌려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A라는 장바구니에다가 제가 하는 것만 우선 보세요. 1이라는 것으로 숫자를 집어넣겠다 했을 때 소스를 누르면 이렇게 A가 1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R에서 프로그램할 때 변수라는 건데 이러한 변수 생성하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소스 눌러도 가능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콘솔장에 보일 때는 소스 위드 에코 하면 결과까지 해서 쭉 다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환경도 지우실 때는 여기 빗자루가 있죠. 빗자루 누르시면 환경에 등록되어 있던 내용들도 잘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R을 해서 작업들을 쭉 하다 보면 결국에는 RMD 지금 잘 빨리 이렇게 RMD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작업들을 할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매번 찾아가서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서 불러오거나 할 때 쓸 일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윈도우에서 경로 지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C에 RMD 폴더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R에서는 이게 입력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있어서 조금 경로를 미리 지정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사전에 경로를 지정을 하는데요. 이런 경로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이 홈이라는 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제 주로 파일을 사용하는 RMD 라는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작업하는 환경을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크립트 각각 명령어 적었던 거 말고 이런 명령어들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작업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아직 불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불러오고 있다는 것은 이 콘솔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버튼 보이죠? 이런 빨간색 버튼이 넣으면 아직 RStu디오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각각의 스크립트 파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료들도 이렇게 불러와져 있는 이런 전체 환경을 저장하는 게 바로 여기에 프로젝트라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지금 하는 기본적인 작업 경로가 D 드라이브에 이 폴더다라고 해서 작업 경로가 지정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가 작업을 하거나 과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우선은 자,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초기화된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작업할 환경을 한번 만들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한다, 또는 중간고사를 한다 하면 어떤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에서부터 작업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 경우에 자, 프로젝트. 자, 이제 따라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바로 여기 누르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자료를 준 RMD라는 폴더가 있죠. 그 폴더를 찾아가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운데 거, 뭐 버전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 뭐 첫 번째 고친 거, 두 번째 고친 거, 뭐 그런 거 다 관리할 때는 세 번째 거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있는 RMD 폴더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 누르시고 자, 우리가 작업할 경로 브라우저 내 문서에 RMD라는 폴더 메뉴에 있네요. RMD 폴더를 선택하고 오픈을 할게요. 하면 이렇게 물결 표시 역슬래시 RMD 이렇게 적혀 있죠. 하고 create project. 그러면 이렇게 RStudi오가 한번 깜빡 끄고는 새롭게 시작되면서 자 여기 우리가 작업하는 경로가 홈인데 어디다 R&D라는 폴더에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기본적인 작업 경로도 설정이 됐고 여기에 있는 파일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경로, 그러니까 디렉토리 경로를 정의를 안 하고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도 이렇게 RMD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죠. 자,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만들고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그게 아니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환경을 그냥 종료만 시켜도 자, 다음번 실행시키면 다른 화면에 지금 실행이 돼가지고 다시 들고 왔는데요. 자, 껐다 키니까 똑같이 이전에 작업하고 있던 곳이 그대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RStudi오에서 실행을 안 하더라도 RMD 들어가서 쭉 보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 만들어진 rmd.r 프로젝트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있을 거고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창이 그대로 또 불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에 조금 저랑 같이 작업할 것들이 자, 한 번만 해놓으면 뭐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툴의 글로벌 옵션 다시 보여드릴게요. 툴의 글로벌 옵션 네, 코드 부분에 보시면 소프트랩 알소스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기능이 뭐냐? 자, 스크립트 파일 하나 제가 열고요. 자, 제가 뭐 A를 좀 길게 쳐볼게요. 자, 화면이 넘어가고 있죠. 한 200자까지만 쳐볼게요. 자, 이렇게 200자 쳐주면 이렇게 긴 코드를 잘 칠 일은 없지만 만약에 친다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를 툴에 글로벌 옵션 코드 소프트랩 알소스 파일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와 같이 적당하게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이는 만큼으로 해서 자동으로 줄바꿈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해당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켜놓고 쓰시면 좀 편하고요. 자, 다시 코드의 소프트랩 알소스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글을 쓰는 때 한글 쓸 때는 프로젝트 옵션 그 다음에 코드 에디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이 실제로 CP949라는 윈도우에서 쓰는 한글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 UTF-8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법령적으로 쓰는 한글 문자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외국계 프로그램, R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외국계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 CP949 윈도우에서 쓰는 한글 코드 체계보다는 전 세계 법령적으로 쓰는 글자 폰트 체계인 UTF-8 체계로 해주는 게 조금 문제가 없이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UTF-8로 놓고 오케이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작업을 하거나 어떤 특수하게 문자 체계를 바꿀 일이 필요하다 하시면 아니면 한글이 깨져 보인다 라고 하거나 할 때는 원래는 깨져 보이는 한글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게 맞는데 그 경우에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하면 이렇게 CP949로 변경시키면 한글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가장 기본적인 R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3장의 제목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장 챙기기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R의 사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작업을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변수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변수 해왔고 다양한 값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속성, 변수는 데이터의 분석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소득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이라는 거, 성별은 남자, 이런 것들이죠. 학점은 3.8, 해서 이런 가변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국적이 여기서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상수 설명이 없죠. 자, 변하는 수란 변수라고 하면 항시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값은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하는 것, 변수, 변하지 않는 고정값, 상수. 그런데 뭐 국적이 대한민국 돼 있긴 한데 국적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변수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진짜 상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제 원주기율 같은 3.14,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원주기율 값들은 변하지 않는 수들이죠. 자, 그러한 값들을 상수라고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무조건 뭐 어떻게 변하지 않는 값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값들은 상수로서 만들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냐 상수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R에서는 특별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뭐 전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하고 상수를 지정할 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수 같으면 이런 이제 constant라고 해서 상수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constant a는 뭐 3 하면 이 a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변수, 상수를 지정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R에서는 이와 같이 상수로 지정하는 명령어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상에 안 바꾸면 상수처럼 되는 거고요. R에서는 내가 막 바꿔가면서 쓰면 그냥 변수로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느슨한 것들은 실제로 프로그램의 이제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서 사용은 되나, 이제 여러분들 같이 초기에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격한 규칙이 없는 것들이 배우는 데는 좀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R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수라든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넣는 여러 명령어들이 좀 엄격함을 좀 그러니까 엄격함이 조금 적은 경향의 어떤 명령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해보자 하면, 자, 이런 밥그릇이 있고요. 밥그릇에 우리는 A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것이 A라는 것은 변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변수의 이름을 만들고 그 변수 이름의 안에다가 1이라는 것을 넣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R에서는 값을 지정할 때, 자, 제일 처음에 A라는 변수를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건데, 자,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 부등호 빼기 해가지고 1이라는 값을 A 안에다 집어넣는다라는 식의 좀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기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환경창 쪽에 A에는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면서 값 부분에 이렇게 값 보이시죠? 그 다음에 B에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2라는 것을 넣고 컨트롤 엔터. 자, 위에서는 무조건 컨트롤 엔터 해야지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하면 B에는 2라는 값이 들어있죠. 다시 C라는 것에도 한번 넣어봅시다. 3 넣고 엔터. 자, 소수점에 해당하는 G는 3.5 해서 컨트롤 엔터 해도 들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뭐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거는 이전에 아까 변수 상수 했을 때 이야기하고도 동일해요. 원래는 변수의 유형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들이 다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형이다. 숫자형 같은 경우도 정수가 있고요. 제 이름 적고 있네요.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죠. 자, 정수는 뭐죠? 부수점 자리가 없이 1, 2, 3, 4, 5 이런 것들이 정수고 1점 몇, 2점 몇 해서 실수라고 하죠. 자, 이런 정수들도
실제로는 배정도 정수도 긴 정수가 있고 짧은 정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짧은 정수 하면 2의 8승까지. 그 다음에 긴 정수 하면 2의 32승까지.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구분을 안 되는데요. 그냥 실수라고 불러서 플롯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또다시 싱글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점 자릿수가 8개냐 아니면 32개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문자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림형도 있고요. 뭐 등등등. 요즘 쓰고 있는 변수 유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R에서는 이런 숫자형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 뭐 날짜형, 그림형은 다른 형식으로 좀 존재하고 아무튼 등등등으로 나눠집니다. 그 외에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부적으로 좀 긴 것들 좀 이렇게 뭐 엄밀하게 정해지는 것도 뭐 이것도 문자냐 실제로는 문자 단어냐 문장이냐 아니면 뭐 아주 긴 문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종류가 바뀌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좀 구분 안 하고 아래에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구분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몇 뒤에 가면 조금 이런 것들 정수냐 실수냐 요 정도는 구분을 뒤에 조금 고급 명령어들 가면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C를 뭐 이렇게 정수 3을 였나 아니면 이렇게 실수 3.5를 넣나 아무 그런 차이는 없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그런 것을 숫자로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변수라는 곳에 1, 2, 3, 3.5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거 갖고도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연산이 바로 A 플러스 B 보시면 1 더하기 2 똑같죠? 똑같이 3이라는 결과가 하단에 나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도 6이 나오고요. 뭐 나누기 같은 거 이렇게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4 나누기 B
하면 2 나오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실제 숫자면 숫자로서, 문자는 문자로서 정확하게 바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 값으로 구성된 변수, 그러니까 1, 2, 5, 7, 8 이와 같이 5개 숫자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 변수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들은 변수 1, C 라고 하고 내가 넣고 싶은 숫자 1, 2, 5, 7, 8 넣고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1 하면서 자, 숫자 1부터 총 1번 방부터 5번 방에 1, 2, 5, 7, 8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바1이라고 해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 교재에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선 바1하고 컨트롤 엔터 쳐보면 1, 2, 5, 7, 8 들어있다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서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거긴 합니다. 자, 자, 이와 같이 C 해서 이렇게 있는 요 C는 컴바인이라는 기호고요. 자, 우리가 지금 값을 1, 2, 5, 7, 8이라고 넣었죠. 자, 이와 같이 1, 2, 5, 7, 8이라고 넣었어요. 자, 이와 같이 대문자로 놓는데 대문자로 놓으면 안 됩니다. 자, R에서는 소문자 구분하고요. 자, 요거 할 때 에러 나시는 분들은 요 C가 소문자로 적어야 됩니다. 대문자로 적으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무조건 소문자 적어야 됩니다. 요겁니다. 자, 이렇게 1, 2, 5, 7, 8 했더니 자, 바1에 1, 2, 5, 7, 8 들어있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1, 2, 3, 4, 5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력하면 총 이와 같이 1, 2, 3, 4, 5라고 생겨있는 이런 5개의 방이 만들어지고요. 그 방에 1번 방에는 1, 2번 방에 2, 3번 방에는 5, 4번 방에 7, 5번 방에 8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번 방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 변수명 치고 중간가로 하고 2 치면
2번 방에 들어있는 2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좀 값이 다른 걸로 봅시다. 세 번째 방이면 5죠. 자, 1의 세 번째 방에 있는 값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 자, 하면 세 번째 방에는 5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1:5 이 뜻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총 5개의 방에 값들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R에서는 이와 같이 각 방마다 만들어서 이렇게 값을 넣었을 경우 처음 시작이 1번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추가적 설명 붙이는 거는 아까 샵을 안 붙였었는데요. 자, 이렇게 주석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붙여줄 때는 이와 같이 명령어 뒤에 이렇게 샵 치시고 이렇게 글을 적으면 주석으로서 프로그램 실행에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거 다시 돌아와서 바 2에는 C 1:5라고 입력을 하죠. 이 경우에는 자 1부터 5까지를 입력해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콜론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된 값을 입력해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지금 뭐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num이라는 게 있고 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할 경우에는 무조건 1단위로 1, 2, 3, 4, 5 각각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입력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정수, 인티저라는 정수형으로서 입력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위에 바1, num 돼 있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1, 2, 5, 7, 8이라고 입력을 했지만 이게 1.0인지 2.0인지 5.0인지 7.0인지 8.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인지 정수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넘버형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뭐뭐 해서 어떤 이제 연속적으로 값을 만드는데 이 시퀀스는 이렇게 치는 거는 위에 바2 만들 때 C에 1에서 5까지 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시퀀스를 쓰는 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요. 1에서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연속된 값이 아니라 어떻게 띄엄띄엄 있는 값들을 만들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로 값을 냈는데 이 간격으로 값을 생겨라 라고 하는 거죠. 보면 하고 바4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뭔가 1, 3, 5, 7, 9 그래서 1 다음에 2를 더해서 3, 3 다음에 2 더해서 5 그래서 띄엄띄엄 값을 만들고요. 뭐 이렇게 3으로 만들자라고 하면 자, 제가 뭐 이렇게 할 때 지금 컴마 다음에 띄어쓰기 해주고 이렇게 I 다음에 이꼴 뒤에 이꼴 앞뒤로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는 이런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안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볼 때 가독성으로서는 좀 좋은 거라서 이렇게 좀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5를 하면 1470 해서 이번에는 값이 3단위로 뛰다 보니까 4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값이 들어있는 것에서는 사칙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지우고 갈까요? 아, 1은 실제로 보면 1, 2, 5, 7, 8이 들어있는데 바 1 더하기 2를 한 경우에 3, 4, 7, 9, 10이 되죠. 그러면 실제 바 1에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요 값에 직접적으로 더하기 2 된 값이 들어가서 변경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더하기 2에서 출력을 해주고 더하기 2에서 출력을 해주고 5에다가 더하기 2에서 출력해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다가 바뀐 요 더하기 2에서 바뀐 값을 그냥 출력만 해주지 실제 요 바 1의 값을 변경시키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바 1과 바 2는 뭐 여기 우리 바로 보이니까 그냥 봅시다. 이렇게 바 1, 바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집합관계로 있는 애들끼리 또 덧셈이 되느냐? 자, 이와 같이 바로 덧셈이 돼요. 자, 여기서는 그 뒤에 안 나오나요? 자,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바 1, 바 2 같은 경우는 개수가 5개, 5개 동일했죠. 그렇다면 바 1 더하기 바 보세요. 여기는 5개가 들었고 여기는 4개가 들었잖아요. 그럼 값의 개수가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해보면 알겠죠. 해보시면 어떻죠? 두 객체의 길이가 서로 배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개면 여기가 5개여야지 정상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템프라는 변수 1을 하나 만들고요. C 1에서 8까지 좀 넣고요. 템프 2는 이 1에서 4까지 넣을게요. 얘는 8개 들었고 얘는 4개 들었죠. 이 경우에 템프 1 더하기 템프 2 하면 자, 이번에는 길이가 8개, 4개 달랐지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죠? 자, 어떻게 계산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거. 한번 템프 1이 템프 2, 1, 2, 3, 4, 1, 2, 3, 4 더 하고요. 그 다음에 5, 6, 7, 8 있죠. 여기 4개. 요게 한 번 더 얘가 더 와서 5, 6, 7, 8에도 1, 2, 3, 4 각각 더해진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경고 메시지 이렇게 떠 있지만 떠 있는 것들 보시지만 두 객체의 길이가 서로 배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있는 이제 복수의 값들이 들어있는 이런 변수들은 가치 연산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릿수가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 개수가 동일해야 되고 만약에 다르다라면 이런 연산 관계에 있는 방의 개수가 배수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가치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조금 다뤄드렸습니다. 자, 그럼 숫자 외에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변수 종류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문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거를 글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이런 캐릭터라고 원래는 명칭을 하거든요. 요거 캐릭터. 그래서 스트링
문자라는 뜻의 str입니다. 문자형 변수 1에다가는 a라는 값을 넣고요. str 두 번째 2라는 변수에는 텍스트라는 것으로 넣어봅시다. 원래는 텍스트보다는 이게 맞아요. 워드. 요거는 ABCD 하는 글자 하나하나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3은 요거는 문장이죠. 맞나요? 문장이? 예, 맞죠. 자소, 우리나라 말로 자소라고 해야 될 거예요. 단어, 문장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텍스트라고 다시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글자형도 실제로는 이렇게 자소 단위, 단어 단위, 문장 단위로 입력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변수, 유형도 다 다르게 원래는 정의가 되어야 되나 여기서는 특별하게 정의를 따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정수형이냐 일반 숫자형이냐 그래서 구분 기호 잘 없죠. 아래에서는 그런 거 구분 잘 안 하고 이렇게 다 입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숫자처럼 연속으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A, B, 이와 같이 A, B, C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는 캐릭터 이렇게 자소 캐릭터라고 해서 A, B, C 보이죠? 자, 캐릭터 해서 요것도 똑같이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엄격하게 변수 유형들이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단위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hello is world 뭐 hello world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겠죠. 여기 문자에다가 숫자를 더하라면 A에다 2 더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얘도 이렇게 수치가 아닌 인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를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해하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변수에 대한 이야기도 쭉 했고요. 자, 실제로는 이제 함수라는 것을 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바1 자, 여기서 뭐 1, 2, 3이라는 x 변수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을 뭐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했는데 특별하게 뭐 만들지 않고 여기 저희 바1에 보면 1, 2, 5, 7, 8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평균을 알고 싶으면 mean이라고 하고 1 해서 컨트롤 엔터 하면 4.6 나오죠. 1, 2, 3, 1, 2, 5, 7, 8의 평균은 4.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최대값은 8이라고 여기 밑에 보이죠. 그럼 최소값은 1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뭐 평균, 최대, 최소 이런 특정 어떤 값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str5에 보면 이와 같이 스트링 5변수에 hello world is good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각각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str5를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하면 이렇게 따옴표 묶여서 나오잖아요. 얘를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이렇게 묶여서 나오거나 아니면 콤마 찍혀서 보고 싶다. 그런 경우 페이스트 합쳐라. 합치는데 무엇을? 5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 구문 콜랩스 여기 있죠. 콜랩스 연결 기호는 콤마로 하자. 제가 바로 5로 했군요. 죄송합니다. 스트링 5 그러면 hello, world, is, good 하고 나오죠. 이와 같이 교재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띄어쓰기 이렇게 띄어쓰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 구문 얘를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고 하면 hello, world is good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요거는 추가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페이스트 제로가 있죠. str5만 해서 컨트롤 엔터라면 잠시만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래 페이스트를 했을 경우랑 페이스트 제로를 했을 경우나 띄어쓰기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없어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3점대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차이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나타나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뭐 수업 교재 내용하고 상관없지만 한번 확인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얘는 문자를 연결할 때 삽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빈 공간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차이가 안 나타나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컬랩스 페이스트라는 걸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문자들도 합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번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결과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A 더하기 B를 한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여기 출력되고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아까 한 거긴 하지만 위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A에다가 2를 넣었다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재에는 변수 뭘로 나와 있을까요? x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바 1의 평균은 4.6이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이 값을 어딘가 계속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둘 때는 또 다른 변수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 1의 평균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얘를 집어넣겠다. 변수. 요 안에다 넣는다라는 기호죠. 민 파일라고 하면, 자, 여기 컨솔 창에는 결과 4.6이라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실행되면서 이렇게 환경창에 보면 바1민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기면서 그 안에 4.6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또는 직접적으로 계산한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도, 자, Z에다가 이 값을 넣는다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Z 한 거, 1, 2, 3 더하기 Z, 6 이렇게 값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변수들 이렇게 쭉 만들고 나면 여기에 자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뭐 내가 잘못했다라거나 할 때 그냥 덮어 쓰면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Z가 6이라고 들어있잖아요. 자, 변수는 항시 바뀔 수 있는 값이란 겠죠. 지금 6이라고 들어있지만 내가 Z는 다시 8이라고 집어넣으면 이것이 8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싶다 하면 10이 들어가고요. Z에다가 다시 문자 A를 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A가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변수는 어떤 값이든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는 이 Z라는 변수를 안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수를 지우는 명령어도 필요하겠죠. 자, 교재에 나오진 않지만 한 개 추가로 더 배워두세요. 자, RM이라고 해가지고 remove memory라고 원래는 이제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지운다라는 거죠. RM 가로 열고 변수명 쳐주고 컨트롤 엔터 하면 자, 이렇게 Z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템플 1, 2, 3도 내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따로 만들었던 거죠. 자, 지우고 싶다. 템프 1, 템프 2, 템프 3.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우면 템프 1, 2, 3. 한 번에 없어지죠. 변수,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변수 지우는 거는 자, RM이라는 명령어 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함수 꾸러미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이제 독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 다른 데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명칭으로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아래에서는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유용한 기능들 또는 이제 특수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추가적인 함수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본적인 R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이 좀 복잡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 그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시켜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패키지에 들어있는 함수들입니다. 자, 여기 적혀 있듯이 함수가 여러 개 들어있는 꾸러미라는 의미에서 패키지고요. 하나의 패키지 안에 다양한 함수가 들어있어. 뭐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이제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ggplot2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자,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쓰는 것이 바로 ggplot2라는 패키지입니다. 자, 실제 명령어는 자, 패키지. RStudio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하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명령을 치면 그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자, 이렇게 뜬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여서 내 같은 경우는 install.package를 쓰겠다 하면 install.package 엔터 치면 나머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따옴표 하고 패키지 이름을 쳐주면 됩니다. 자, 실행은 안 시켰어요. 제가 치기만 하고. 자, 근데 이제 RStudio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령을 매번 쳐도 상관없고요. 이 패키지 같은 경우 한 번만 설치를 하면 자신이 이제 컴퓨터를 바꾸지 않는 이상, R을 재설치하지 않는 이상, 요 패키지들은 계속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한 번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럴 경우 툴에 RStudio에서는 인스톨 패키지를 하는 기능을 그냥 자체 제공해요. 툴에 인스톨 패키지, 자 이렇게 인스톨 패키지 나오고 ggplot2 하면 ggplot2 관련된 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도 대소문자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ggplot2 하고 설치되는 경로 이렇게 돼 있고 인스톨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다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저 추가적으로 뭐 그냥 중복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설치가 되긴 했지만 이와 같이 설치가 쭉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될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뭐 전부 다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으신가 보네요. 아, 예. 메뉴 툴에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치셔도 되는 거고요. 54번 라인처럼 아니면 메뉴에 툴에 인스톨 패키지 자, 패키지 이름 적는 데에다가 ggplot2 하고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가끔 내문서에 대한 권한 문제로 해가지고 설치가 에러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박예림 학생은 수업 마치고 설치 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은 이렇게
설치가 쭉 되면 이렇게 빨간색 글자가 뜨고요. 정상적으로 설치되신 분은 빨간색 글자 뜨고 패키지 지지플로2 successfully 라고 뜰 겁니다. 자, 이렇게 successfully라고 뜨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하고 조금 느리신 분들은 여기에 빨간색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할 때는 이렇게 작동할 때 여기 빨간색 이렇게 떠 있죠. 요거 뜰 때는 지금 작업 중인 겁니다. 해서 이렇게 아니면 툴에 체크 포 패키지 업데이트 툴즈의 체크 포 패키지 업데이트 여긴 다 안 뜨는군요. 자, 제대로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 라이브러리 요번엔 따옴표 없이 칩니다. 지지플로2 이렇게 뜨면 자, 라이브러리 지지플로2 이렇게 뜨면 정상적으로 설치되신 거예요. 뜨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정상적으로 오류가 안 나면 정상적으로 설치 다 되신 겁니다. 자, 안 되시는 분 채팅창에 한 번씩만 적어 주실래요? 자, 우선 안 되시는 분들 자, 우선 제가 요거 좀 닫았다 떠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좀 닫았다가 킬게요. 자, 해서 지금 이제 작업 환경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묻는데 세이브 누르면 요 그대로 작업 환경이 저장되면서 종료가 되는데 자, R에서 이렇게 RStudio 있고요.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해보세요. RStudio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세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하면 이와 같이 게시자를 알 수 없는 이 앱이 디바이스 변경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거예요. 예. 항 상태에서 인스톨 패키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요. 자, RStudio 이렇게 메뉴 이렇게 R 있죠. R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세히 관리자 권한으로.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빼놓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서도 자세히 관리자 권한으로. 아니면 이렇게 툴바에 빼놓으셨어도 툴바에서는 안 되는군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 되는지 안 되는지는 55번 행 라이브러리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다음 커서로 깜빡깜빡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뭐 문제 생기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요 교재에 요 있는 거 따라하는 거는 에러가 날, 지금 라이브 지지플로 설치가 안 되면 에러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수업 마치고 고치고 나면 한번 여기 있는 명령어 그대로 따라만 해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명령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기능이 됩니다라는 소개예요. 지금은 나중에 추후에 그래프 그리는 부분은 따로 챕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한 내용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되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장이에요. 자, 그래서 수업 마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남으시면 제가 원격으로 일일이 하나씩 봐드리겠습니다. 자, 있는 거 그냥 복사에다 우선은 붙일게요. X에는 이렇게 A, A, B, B, C라고 되어 있고 요거 A는 두 개고 B는 하나고 C는 하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빈도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플롯 X 하면 이렇게 여기 파일이 보이던 창이 이렇게 플롯 창으로 전환되면서 빈도 그래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MPG라는 거는 ggplot2 안에 데이터로서 과거 뭐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 데이터인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ggplot2에서 이런 그래프 기능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샘플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내용들, 요 MPG 데이터를 쓸 일들이 뒤에 가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달하도록 하고요. 요번에는 그냥 되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했더니 이렇게 명령어로는 이렇게 큐플롯,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건데 플롯을 그리는 건 명령어고요. 데이터 사용 MPG 데이터를 쓰고 X축은 고속도로 연비로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겁니다. 자, 고속도로 연비가 있으면 도심 연비가 있겠죠. 동일합니다. 이번에 X축을 도심 연비, CTY는 도심 연비를 나타내고 있는 변수였고요. 하이웨이는 고속도로 연비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도시 연비, CTY 해서 보이죠. 이전 플롯 보고 싶으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기, 앞으로 가기 이렇게 아이콘도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 같은 경우는 20 후반대가 이렇게 제일 빈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요. 도심 연비 같은 경우는 20보다 조금 밑에 것들이, 그러니까 10대 중후반 것들이 이렇게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동차 연비가 좀 더 나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 그래프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요거를 이렇게 빈도를 점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이웨이는 아까 말했듯이 고속도로 연비고요. 여기서는 뭐 4륜구동이냐, 전륜구동이냐, 9륜구동인가. 그러니까 자동차의 앞바퀴가 돌면서 차가 가느냐, 아니면 뒷바퀴가 돌면서 차가 가느냐라는 그런 걸로 해서 빈도 그래프가 있는데 자동차 고속도로 연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앞바퀴 굴림 차들이 연비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선으로 그릴 때 명령어는 동일한데 뒤에 지옴해서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는데 이거를 점으로 그리지 말고 나는 선으로 할래. 그러면 이 그래프가 선으로 쭉 연결돼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뒤에 가서 계속 이야기는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위 극단값들, 하위 극단값들, 4분위 값, 그의 중앙치 값 이렇게 뭐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적으로 더 붙는 거죠. 점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점형으로 갔다가 빈도 한번 선으로 가게 해봤다가 박스 플롯으로 그리게 한번 해봤다가 통계값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박스 플롯으로 갔다가 각각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 색깔로 표현을 해라 라는 이런 방식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를 때는 물음표 q 플러스로 해라. 근데 별 반응이 없죠. 컴플레인터. 반응 있네요. 여기서 헬프에서 q 플러 바로 나오는데 자, 헬프에서 여기 돋보기 있죠. 그 상태에서 q 플러 치시고 검색하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 쭉 다 나옵니다. 자, 우선은 그래프 그리는 거 부분을 제외하고 혼자서 해보기 해서 총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10분 드릴 테니까 요 3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 보십시오.
자, 혼자서 해보기 제가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시험 점수 변수 만들고 출력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5명의 학생은 시험을 봤습니다. 학생 5명이 시험 점수를 갖고 있는 변수를 만들어 출력해 보세요. 각 학생의 시험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점수니까 스코어라고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스코어. 자, 여러 명의 점수니까 이렇게 C로 묶고 80, 60, 70, 50, 9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로 만들어 출력해보라 했죠. 됐으니까 출력 스코어 하면 80, 60, 70, 50, 90 해서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자, 앞 문제에서 만든 변수를 이용해서 이 학생들 전체 평균 점수를 구해보세요. min 쓰면 되겠죠? min score 그랬더니 평균 점수 70 나왔고요. 자, 전체 평균 점수를 담고 있는 세 변수를 만들어 출력해 보세요. 앞 문제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3번. 자, 스코어의 min 하면 스코어 min이라는 게 생겼고요. 스코어 min을 출력하면 자, 이렇게 70점이라고 나옵니다. 자, 교재 뒤에 보면 바로 나올 거고요. 자, 여기 교재에서도 변수명을 스코어로 썼네요. 스코어 썼고 동일하죠. 스코어 출력했고요. 민의 스코어 했고요. 자, 전체 평균은 여기서는 민 스코어라고 변수 만들었는데 저는 스코어 민 했죠. 변수명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험 칠 때도 제가 특별하게 변수명을 뭐로 지정하라 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변수명은 쓰시면 돼요. 그래서 민 스코어 하고 민 스코어 하고 그거에 대한 출력하라 해서 70 점수 나왔죠. 자, 하면 여기까지가 3장이고요. 원래 3장 끝나고 4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오늘은 3장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4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